안녕하세요. 현명한 엄마 덕분에 살아난 50대 여성입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일을 제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못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됐지만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꺼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처럼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고 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의 시작에는 친정엄마가 있어요.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으려던 그 순간에 엄마가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요. 딱 1년만 참아, 1년만. 그땐 그 말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남편이 저 지경인데 참으라니. 엄마는 딸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안 보이나 원망도 많이 했죠. 그런데요, 그 야속하던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줄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가슴을 치면서 다 겪은 일이에요.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는 아마 여러분도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도 제일 오래된 시장 뒷골목에서 나고 자랐어요. 지금이야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제가 어릴 적에 비만 오면 골목에 물이 발목까지 차던 그런 동네였죠. 엄마는 그 시장 한 구석에서 40년 넘게 떡을 쪘어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불린 쌀을 안치고 김이 펄펄 나는 시로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뜨거운 김에 대고 또 대어 성한 데가 없던 그 손. 화상 자국이 지도처럼 얽혀있던 그 손을 보면 지금도 코끝이 시큰해져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컸던 저는 공부엔 소질이 없었지만 눈치 하나는 빨랐죠. 엄마가 힘든 날은 묻지 않아도 알았고 손님 기분이 상하기 전에 먼저 알아챘으니까요. 그런데 그 눈치라는 게 참 이상해요. 남 마음은 그렇게 잘 읽으면서 정작 저 자신은 지킬 줄을 몰랐거든요. 엄마가 그런 저를 보면서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아유, 넌 대체 왜 그렇게 불러 터졌니? 그러다가 너 나중에 다 뜯어먹힌다? 전 그때마다 웃어 넘겼어요. 23이 되던 해에 저는 작은 회사 경리로 취직을 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은행 앞 계단에서 제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그때 저를 부축해 일으켜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저를 일으켜주면서 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알고 보니 남편은 연애라는 걸 난생 처음 해본 사람이었어요. 30이 다 되도록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다더라고요. 그러니 만나는 내내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저랑 마주 앉기만 하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겨울인데도요. 커피잔을 들다가 손을 떨어서 받침에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질 않나. 무슨 말을 하려다 혀가 꼬여서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지경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랑 밥을 먹는데 물컵을 집으려다가 그만 상 위로 다 엎어버린 거예요. 물이 제 치마로 다 쏟아졌는데 이 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서 자기 위도 단추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다 보는 식당 한복판에서요. 뭐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옷은 갑자기 왜 벗어? 사람들 다 보잖아.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 팔을 붙잡았어요. 옆자리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니 이걸로 닦으면 되잖아. 당신 치마 다 젖으니까. 됐어, 됐다니까. 물 좀 쏟은 게 뭐 대수라고. 옷을 벗어. 얼른 앉아. 얼른. 제가 소리를 낮춰 다그치고 나서야 남편은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됐는지
반쯤 풀린 단추를 붙잡고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며 창피한 와중에도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프로포즈 하던 날도 그랬어요. 저를 어디 좋은 데 데려간다면서 남편이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눈은 자꾸 딴 데를 보고 손도 땀으로 젖어 계속 닦기만 하고요. 약속 장소에 갔더니 창가 자리에 꽃이며 풍선이며 잔뜩 숨겨둔 게 저만치에서부터 다 보였어요. 서투르게 가려놓은 꽃다발 사이로 풍선 꼭지가 삐죽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다 봤으면서도 못 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애써 웃음을 감추며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아니 저기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오늘 그러니까 남편은 준비해온 말도 반이나 까먹은 눈치였어요. 더듬더듬 손까지 떨면서요. 그때 뒤에서 풍선이 툭 터졌는데 저보다 남편이 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전 그게 어찌나 우습고 또 짠하던지요. 그래도 저는 그런 남편이 밉지가 않았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면 딴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구나. 평생 나만 보겠구나. 거짓말할 줄도 모르고 화도 낼 줄 모르고 여자 마음 하나 헤아릴 줄 모르는 그 답답할 만큼 무른 성격. 전 그게 바로 제가 평생 기댈 수 있는 울타리라고 믿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순진함이야말로 제일 안전한 보증수표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됐어요.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 남들 사는 만큼 평범하게 살았죠.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녔고 저는 살림을 도맡았어요. 큰 돈은 없었어도 저희한테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통장이 3개였어요. 아이들 결혼 미천 하나, 노후 대비 하나, 또 비상금 하나. 그 통장이 저희 부부가 30년을 아끼고 아껴서 쌓아 올린 성 같은 거였죠. 남편은 월급날이면 꼭 그 통장들을 꺼내서 저랑 나란히 앉아 숫자를 확인하곤 했어요. 여보 이것 봐, 이만큼 모았어. 우리 큰딸 시집 갈 땐 이걸로 하면 되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웃던 남편의 얼굴이 전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저는 남편하고라면 아무 탈 없이 곱게 늙어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요, 한 이틀 전쯤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뜬금없이 이러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나 정도면 내 나이에 그래도 꽤 잘생긴 편이라던데 나 젊을 때 괜찮았지? 저는 밥을 뜨다 말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어? 아이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래? 회사 사람이 나 정도면 지금도 꽤 봐줄만 하대. 관리만 좀 하면 더 젊어 보이겠다고. 전 그냥 웃어 넘겼어요. 다 늙어서 무슨 소리냐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평생 동네 이발소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사람들 다니는 미용실에 다녀오더라고요. 앞머리를 어색하게 내리고 들어오는데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당신 머리가 왜 그래? 무슨 젊은 애들도 아니고. 왜 이상해?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던데. 나더러 10년은 젊어 보인대. 남편은 은근히 제 눈치를 살폈어요. 칭찬을 바라는 눈빛이었죠. 전 그때만 해도 그게 그냥 나이든 남자의 귀여운 허영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는 더 놀라운 걸 봤어요. 제가 얼굴에 바르는 크림 있잖아요. 그걸 남편이 몰래 바르고 있는 거예요.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요리조리 들여다보면서요. 당신 지금 뭐해? 제가 묻자마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손을 뒤로 감췄어요. 아니 그냥 얼굴이 좀 당겨서. 그거 내 건데 갑자기 그런 거 왜 발라? 당신 쓰는 로션도 있잖아.
아니 내 것보다 당신 게 더 좋아 보이길래. 남자들도 다 관리한다잖아. 뭘 모르네. 변명하는 그 얼굴이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남자도 나이 드니 외모에 신경 쓰나 보다. 오히려 좀 귀엽다고까지 생각했어요. 어수룩한 사람이 멋부리려고 애쓰는 게요. 근데 당신은 뭘 모르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귀에 걸렸어요. 남편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제 뒤만 쫄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말투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언제부턴가 휴대전화를 늘 엎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꼭 손에 쥐고 갔어요. 예전엔 아무데나 던져놓고 다니던 사람이 어쩌다 전화가 오면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서 작은 소리로 받았어요. 한 번은 남편이 씻는 사이 전화가 울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죠. 그런데 발신자 이름이 안 뜨고 번호만 뜨는 거예요. 그 순간 욕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물기도 안 닦은 채로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아니 남의 전화를 왜 봐? 머리에서 물을 뚝뚝 흘리면서 남편이 제 손에서 전화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전 그렇게 다급한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누군데 그렇게 뛰어나와? 뭐 캥기는 거라도 있어? 캥기긴 뭐가 캥겨. 참나. 회사 전화니까 그렇지. 괜히 씻다 말고 뛰어나오게 만드니.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마치 잔잔하던 물 밑바닥에서 뭔가 시커먼 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은 깨름직함이 저를 감쌌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눈을 감았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여자 마음 하나 헤아릴 줄 모르던 저 어수룩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렇게 저는 눈앞의 그림자를 못 본 척했어요. 그 깨름직함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은행 일을 보러 갔다가 창고 직원한테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고객님, 이 통장에 지금 잔액이 없으신데요. 확인해 보셨을까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봐주세요. 몇 달 전에 이미 해지하셨네요. 전 그 말이 무슨 소린지 한참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이들 결혼 미천으로 붙던 만기가 아직 한참 남은 적금이 이미 오래전에 해지됐다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발이 차가웠어요. 남편이 퇴근하기만 기다렸다가 현관에 들어서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죠. 여보, 그 적금 통장 말이야. 왜 해지했어?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잖아. 남편은 신발을 벗다 말고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아, 그거? 그 만기 거의 다 돼서 이자 더 주는 대로 옮겨놨어. 걱정할 것 없어. 이자를 더 준다고? 그래서 어디로 옮겼는데? 나도 좀 봐. 이 사람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피곤하게.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절 지나쳐갔어요. 그런데요. 그 말을 하는 내내 남편이 저랑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뭘 하든 티가 다 나고 속에 뭘 감출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 거짓말을 하면 저는 눈빛만 봐도 다 알았어요. 근데 자기 발끝만 내려다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 입에서 낯선 호칭이 자꾸 튀어나왔어요. 실장님이 그러는데 요즘 이만한 물건이 없대. 지금 안 잡으면 평생 후회한다더라고. 실장님, 실장님, 무슨 대단한 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틈만 나면 그 사람 얘기였어요. 제가 참다 못해 물었죠.
그 실장이라는 사람 대체 누구야? 당신 요즘 그 사람 얘기만 하니까. 남편의 눈이 그 순간 반짝 빛났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요. 당신은 몰라서 그래. 그 실장님이 아무나 상대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돈 싸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그 사람하고 한번 엮여보려고 안달이 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특별히 좋게 봐줬다니까. 나니까 이런 기회가 온 거야. 저는 남편의 그 들뜬 얼굴이 영 마음에 걸렸어요. 세상에 공짜 없어. 아무한테나 안 준다는 걸 왜 하필 당신한테 줘? 난 그게 이상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의 표정이 싹 굳었어요. 거봐, 당신은 그런 식이지. 내가 하는 건 뭐 하나 못 믿잖아. 살면서 내가 언제 한번 내 뜻대로 뭘 해본 적이나 있어? 다 당신 뜻대로만 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았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당신을 못 믿었다고 그래? 됐어. 나도 이제 가장 노릇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남편이 제대로 된 거 해서 식구들 호강시켜주겠다는데 이 마누라라는 사람이 초부터 치고 앉았으니.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알던 남편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내가 언제? 그리고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딴 사람 같아. 변하긴 뭐가 변해. 나 이래봬도 밖에 나가면 나 좋단 사람 많아. 당신만 그렇게 보지. 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감 넘치는 그 말투가 낯설다 못해 무섭기까지 했어요. 제 말 한마디에 얼굴이 빨개지던 그 순한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 그 자리에는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못난 착한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제가 나쁜 사람 같았거든요. 여태 저만 바라본 사람인데 혹시 정말 좋은 일을 알게 된 건데 내가 초를 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손만 뻗으면 바로 닿을 거리인데도 그 사이에 투명한 벽이 하나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벽은 날이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어요. 일이 터진 건 정말 엉뚱한 데서였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개모임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친구 하나가 절 자꾸 힐끔거리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그런 얼굴로요. 모임이 끝나고 다들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친구가 슬쩍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예,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친구는 절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한참을 뜸을 들였어요. 참.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어. 화 안 낸다고 약속해. 친구는 제 눈치를 살피다가 어렵게 입을 뗐어요. 실은 내가 며칠 전에 시내 찻집에서 네 남편을 봤어. 근데 혼자가 아니더라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 혼자가 아니면 누구랑 있었는데? 젊은 여자랑. 근데 여자가 막 우는데 네 남편이 그 여자 손을 잡고 달래주고 있더라니까. 내가 사람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을 다시 봤어. 근데 아무리 봐도 네 남편이 맞더라고.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는 안쓰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알지. 나도 아니길 바랬어. 근데 네 남편 그 왼쪽 눈썹 위에 흉터 있잖아. 그것까지 봤어. 미안하다. 그래도 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발밑이 온통 살얼음판이라도 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고 아팠어요. 머릿속에서 친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고 보니 짚히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언제부턴가 차 트렁크를 유난히 자주 열어보곤 했거든요. 저랑 어딜 가다가도 주차장에서 혼자 트렁크를 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서 얼른 닫아버렸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친구 말을 듣고 나니 그 트렁크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내 들고 맨발에 신발만 깬 채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새벽 공기가 살을 에었지만 이상하게 춥진 않았어요. 온 신경이 딱 한 곳, 그 트렁크에만 쏠려 있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 순간 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 안에는 웬 여자 물건들이 있었어요. 제 것이 아닌 여자 옷, 화장품이랑 향수 같은 것들요. 거기서 낯선 여자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그리고 한 구석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전 그걸 꺼내 열어봤죠. 안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에 적힌 주소를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 주소가 어딘지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그 주소는요, 우리 아파트에서 걸어서 3분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 원룸 창문에서 내다보면 우리 집 안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바로 그 자리였어요. 저는 계약서를 든 채로 그 어두운 주차장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계약서를 본 뒤로 저는 온 신경이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밤이면 잠대신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남편의 숨소리 하나까지 살피기 시작했죠. 그러다 저는 아주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밤마다 안방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꼭 두세 번씩요. 처음에는 전등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여보, 불이 왜 이래? 껌뻑거리네. 형광등 나갔나? 어? 아, 그거? 그 스위치가 좀 헐거워졌나 봐. 내가 내일 고칠게. 신경 쓰지 마. 고장났으면 위험한데 내가 내일 사람 부를까? 아니, 부르긴 뭘 불러. 내가 한다니까. 남편은 유난히 서둘러서 말을 끊었어요. 그런데 며칠을 지켜보니 그게 고장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이 그렇게 불을 깜빡이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집을 나갔거든요. 그게 뭔가의 신호라는 걸 그때부터 느꼈어요. 이 시간에 어디 가? 그 잠이 안 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당신 먼저 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불빛이 둘만 주고받는 신호였던 거예요. 한 번은 불을 2번만 깜빡이고 한 번은 3번을 깜빡이더라고요. 전 그걸 며칠 지켜보고서야 알았어요. 2번은 잠깐 통화하자는 신호였고 3번은 지금 나가겠다는 신호였던 거예요. 어떤 날은 남편이 불을 깜빡이고 나서 베란다로 나가 한참을 속닥거렸고 또 어떤 날은 신발도 대충 꿰 채로 집을 빠져나갔어요. 그 작은 불빛 하나로 둘은 저를 사이에 두고 마치 손바닥 안에서 놀듯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뒤로 안방불을 쳐다보는 게 무서워졌어요. 무심코 끄며 살아온 그 불이 이제는 저를 배신하는 신호등이 돼 있었으니까요. 저녁마다 남편이 그 스위치로 손을 뻗을 때면 제 심장도 같이 오그라들었어요. 또 신호를 보내는구나. 저 불빛 끝에 그 여자가 웃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비참해지는 기분도 들었어요.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불 속에 눈을 감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불을 깜빡이고 살그머니 방문을 닫고 나가면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뻔히 알면서도요. 배신이란 게 나 모르게 저지르는 것보다 내가 알면서 지켜봐야 할 때 몇 배는 더 지독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제 2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편이 불을 깜빡였을 때는 제가 먼저 움직였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손에 든 채로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내려갔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두 사람이 통화를 끝내기 전에 그 집 앞에 닿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3분 거리를 저는 숨이 턱끝까지 차도록 달렸어요. 밤바람이 뺨을 때리는데도 등에서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 여자가 사는 건물에 도착해서는 어두운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어요. 그러고는 벽에 등을 딱 붙인 채 숨을 죽였어요. 제 숨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려 입을 틀어막았어요. 통로 끝 그 여자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그 집 현관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어요. 차가운 철문의 냉기가 뺨으로 전해졌어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 우리 그만하자. 헤어지자고. 왜 또 그래? 갑자기 왜 이러는데 또?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목소리요. 오빤 맨날 말로만 그러잖아. 곧 정리한다. 우리끼리 산다. 그 말만 지금 몇 달째야? 나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지쳐. 나만 오빠 좋아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 전 그 여자가 남편을 어떻게 쥐락펴락하는지 낱낱이 들었어요. 목소리 하나로 울다가 삐치다가 애원하다가 마치 악기를 다루듯이 남편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응? 내가 다 정리할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헤어지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잖아. 그래도 애들 키워주고 30년 가까이 같이 산 사람인데 빈손으로 쫓아내듯 그럴 순 없잖아. 이혼하더라도 얼마는 주고 내보내야지. 애들 목도 좀 남겨놓고. 저는 남편이 수화기 너머에서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눈에 훤히 보였어요. 쩔쩔매며 미안하다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매달리는 그 어수룩한 얼굴요. 저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어요. 지금 남편이 저를 어떻게 내보낼지를 저 여자랑 같이 의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가 나오자 여자의 목소리가 뾰족하게 솟았어요. 거 봐. 오빠는 아직도 그 여자 생각뿐이잖아. 내 앞에서 그 여자 걱정을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남편의 목소리가 답답한 듯 높아졌어요. 마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 도리라는 게 있는 거야. 나 하나 믿고 산 사람이야. 애를 낳아주고 우리 부모님 병소발까지 다 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길바닥에 낳게 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잠시 뜸을 들이던 여자의 목소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축 늘어졌어요. 그럼 나는? 난 오빠한테 뭔데? 넌 너대로 내가 책임진다니까. 땅만 잘 되면 떼어줄 목 다 떼어주고 애들 목 챙겨주고 그러고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야. 그럼 아무도 손해 안 보고 다 좋잖아. 조금만 참아줘.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저 멍청한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자기 뜻대로 아무도 손해 안 보고 깔끔히 정리될 거라고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면서도 저한테 얼마를 쥐어 보낼지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그게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저 물은 사람이 혹시 저 여자한테 뭔가 당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됐어. 나 그냥 오빠 없는 데로 멀리 가서 살래. 오빠 같은 사람 만난 내가 바보지. 왜 그래? 제발. 내가 잘못했어. 뭐가 필요한데?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알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믿는다. 이번에도 말뿐이면 나 진짜 오빠 안 볼 거야. 지금 바로 넘어와. 얼굴 보고 얘기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나자 전 얼른 통로 어둠 속으로 물러났어요. 벽에 기대선 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요. 저 여자는 전화기 하나로 우리 30년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불빛은 전연 손짓 하나에 켜지고 꺼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통장이 왜 하나둘 비어갔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차마 발이 안 떨어져서 근처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동이 터올 무렵이었어요. 집에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이 어느새 그 여자 집에 넘어와 있는 거예요. 불 켜진 창문 너머로 두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통화 끝에 넘어오라던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달려온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우리가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이 눈앞에서 소리도 없이 폭삭 주저앉아 흙먼지가 되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신기하게도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물었어요.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어? 잠이 안 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지. 왜?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순진해서 거짓말도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걸 보고 있자니 제가 알던 남편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았어요. 요즘 자주 안 자고 나가더라? 왜?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아니면 뭐 누구라도 만나?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하루하루 속으로만 삭히던 게 저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온 거예요. 말을 뱉고 나서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죠. 남편의 얼굴이 그 순간 싸늘하게 굳었어요. 뭐? 만나긴 누굴 만나? 나이 드니까 잠이 없어진 거지. 당신은 아침부터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 뭐 집 앞에 잠깐 나가는 것도 당신한테 다 허락받고 나가야 돼?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겉옷을 챙겨들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꼭 제 가슴을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닫힌 문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로 밀고 당기며 지킨 실 한 가닥이 끊어진 거예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는 못 참아주겠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을 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옷가지 몇 개를 아무렇게나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선 하룻밤도 더 있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신발장 위에 놓인 우리 부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던 두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액자를 엎어두고 나왔어요. 갈 곳은 딱 한 군데뿐이었어요. 세상이 다 저를 등져도 딱 한 사람, 우리 엄마가 있었죠. 저는 마음을 겨우 붙든 채 엄마가 있는 시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더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이혼하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 그만 끝내겠다고 엄마한테 말하려고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여느 때처럼 떡을 썰고 있었어요. 저는 들어서자마자 눈물부터 왈칵 쏟았어요. 참고 참았던 게 엄마 얼굴을 보니까 그제야 툭 터지듯 터진 거예요.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저런 인간이랑 더는 못 살아. 엄마는 칼질을 멈추고 절 돌아봤어요. 너 일단 들어와서 앉아. 물부터 한 잔 마시고. 저는 엄마 앞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쏟아냈어요. 사라진 통장 이야기, 실장이란 여자 이야기, 코앞에 얹어놓은 원룸부터 불빛을 주고받는 두 사람, 또 그 새벽에 그 집에서 본 두 사람 그림자까지요. 엄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인간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았어.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래? 그것도 여자를 우리 집 코앞에 데려다 놓고 그럴 수가 있냐고. 저는 엄마가 같이 화를 내줄 줄 알았어요. 그 나쁜 놈 당장 갈라서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별로 놀라질 않는 거예요. 엄마는 썰던 떡을 도마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천천히 닦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저는 울다 말고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어요. 영자야, 내 말 잘 들어라. 엄마의 목소린 낮고 단단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 같았어요. 지금 이혼하면 네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뭘 뒤집어 써? 난 그냥 갈라서기만 하면 되는데. 딴 여자 만난 건 그 인간이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니? 저 인간이 밖에서 진 빚을 네가 절반이나 떠안게 생겼어. 그것도 모르고 지금 도장부터 찍겠다고? 저는 순간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빚이라뇨? 엄마, 무슨 빚? 우리한테 빚이 어딨어? 엄마는 한숨을 길게 내셨어요. 넌 아직 반의 반도 못 봤어. 네 남편이 그 여자한테 그 땅에다가 부은 돈이 통장 하나뿐인 것 같으냐? 집을 잡혔는지 뭘 잡혔는지 너 뭐 제대로 알기나 해?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통장 하나가 빈 것만 봤지 그 뒤에 뭐가 더 있는지는 들여다볼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딱 1년만 참아. 1년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착한 마누라인 척 버텨.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이 저 지경인데 그리고 저 여자가 우리 집 코앞에서 저러고 있는데 1년이나 참으라뇨. 하룻밤 넘기기도 힘든 지경인데 말이죠. 엄마, 그걸 어떻게 참아? 나 하루도 더 못 견뎌. 그 집 불빛만 봐도 숨이 막히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자야, 이 엄마가 설마 너 잘못되라고 이런 말 하겠니? 그럼 왜 나더러 참으라는 건데?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때가 있는 거야. 지금 네가 화를 못 이기고 뛰쳐나가면 저것들이 파놓은 함정에 네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1년만, 딱 1년만 참으면 판이 바뀌어. 그땐 네가 지금 흘린 눈물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다 받을 거야. 판이 바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만 거기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더 꽉 쥘 뿐이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눈빛에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건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 준비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확신 같은 거였어요. 엄마 말만 믿어. 이래봬도 네 엄마 이 시장 바닥에서 오래 굴렀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 엄마가 너보단 훨씬 많이 봤다. 엄마 말 들어. 저는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왜 그랬는진 저도 몰라요. 그냥 평생 제 편인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엄마가 무려 30년을 내다보고 짜놓은 커다란 판에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추는 시간이었다는 걸요. 그날부터 제 하루는 두 개로 쪼개졌어요. 낮의 저와 밤의 저요. 낮의 저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아내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국을 끓이고 셔츠깃을 빳빳하게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뒀어요. 남편이 밤에 불을 깜빡이고 슬그머니 나가도 전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자는 척했어요. 속에서는 불덩이가 이글이글 거리는데 겉으로는 태연해야 했으니 그게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보, 요즘 당신 살 좀 빠진 것 같다. 얼굴은 더 좋아 보이네. 어느 아침 남편이 밥을 먹다가 절 보며 그러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당신도 요즘 젊어졌어. 뭐 좋은 일 있나 봐? 좋은 일은 무슨. 그냥 뭐.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놀렸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실컷 웃어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밤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나가고 나면 전 그 사람 서랍이며 주머니를 하나씩 뒤졌어요.
처음엔 여자랑 주고받은 흔적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는 건 엉뚱한 거였어요. 온통 돈에 관한 종이들이었어요. 계약서, 차용증, 은행에서 온 독촉장 같은 것들요. 저는 그 종이들을 방바닥에 쭉 늘어놓고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읽어내려가는데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냥 바람만 피운 게 아니었어요.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봤더니 전부 그 이 실장이라는 여자가 소개한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큰맘 먹고 그 땅을 직접 보러 갔어요. 주소를 들고 물어물어 찾아갔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건 잡초만 무성한 사람 하나 안 사는 허허벌판이었어요. 근처 부동산에 들어가 슬쩍 물어봤어요. 저기 이 앞에 땅 말인데요. 여기 개발된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주인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개발이요? 여기가요? 아이고 여긴 20년 전에도 그 소리만 나왔던데요. 그거 다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어디서 그런 말 들으셨어요? 여기다 돈 넣은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 물렸지. 조심하세요. 괜히 돈 넣고 그러시지 말고. 저는 그 부동산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남편은 여자한테 홀린 게 아니라 사기꾼한테 통째로 뜯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아니라 돈을 노린 거였죠. 그날 밤 전 우연히 남편이 그 여자랑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됐어요. 남편이 베란다에서 목소리를 낮춰 전화를 받고 있었거든요. 알았어. 아이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갑자기? 나도 이제 더 끌어올 데가 없어. 아이 알았다니까. 아이 울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 떠난다는 소리만 하지 마 제발. 저는 어둠 속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의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사랑을 지키려고 저러는 게 아니라 사기의 늪에 목까지 잠겨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였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미움보다 서늘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왜 1년을 참으라고 했는지 그 말의 무게가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났거든요. 지금 도장을 찍었다가는 저 밑빠진 독을 저까지 나눠들게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착한 아내 연기를 이어가며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어요. 통장 사본, 대출 서류, 그 여자와 얽힌 계약서까지 그 두툼한 봉투 하나가 가득 찼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랑 다르게 굳은 얼굴로 절 부르더라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전 그게 뭔지 단번에 알아봤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여보, 그래 내가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한데 우리 그만 정리하자.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그 종이만 내려다봤어요. 남편은 이 침묵을 견디기가 힘든지 혼자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나쁜 놈이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당신한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서로한테 못할 짓이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은 사랑에 빠진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벼랑 끝에 몰려서 등 떠밀린 사람 같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남편의 뜻이 아니라 그 여자의 명령이라는 걸요. 며칠 전 그 여자가 남편한테 소리치는 걸 들었거든요. 빨리 그 여자랑 정리하라니까. 어정쩡하게 이게 뭐야? 나 이제 못 기다려. 남편은 지금 그 여자가 시킨 대로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얼마나 몰아붙이고 있을지 전 눈에 훤히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그 여자의 원룸 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요, 그 집 창가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여자가 불도 안 켠 채 우리 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냥감이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순간 그 여자가 커튼을 스르륵 쳤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여자는 지금 우리 부부가 갈라서는 걸 구경거리 삼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걸어 들어오기를요. 근데 만약 제가 지금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요, 남편이 진 그 어마어마한 빚을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절반이나 떠안게 돼요. 남편은 빈 껍데기가 되고 그 여자는 이미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유유히 사라지겠죠. 그러고 나면 저한테 남는 건 이혼녀라는 딱지랑 갚아도 끝이 없는 빚뿐일 테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밤이 늦었지만 엄마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받았어요. 엄마, 오늘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서류를 내밀었어. 나 이제 어떡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딘가 후련하게 들리기까지 했어요. 드디어 저것들이 제 발로 걸어 나왔구나. 어? 이제 됐다. 도장 찍지 말고 그대로 있어.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엄마한테 와. 다 됐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은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엄마는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어요. 세월에 색이 바랜 그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서류 봉치가 가득했어요. 오래돼서 누렇게 뜬 종이들이었죠. 엄마, 이게 다 뭐야? 엄마는 대답 대신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전 그걸 읽다가 눈을 의심했어요. 엄마 가게랑 그리고 그 뒤에 붙은 자투리 땅까지 전부 다 엄마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엄마, 진짜야? 이 땅이 엄마 거였어? 엄마가 무슨 돈으로? 그래, 30년도 더 전에 내가 떡 팔아 모은 돈으로 조금씩 사둔 거다. 그때 남들이 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거들떠도 안 볼 때 난 이걸 샀어. 나 죽고라도 뭐가 되겠지 하고.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엄마, 근데 이걸 왜 지금 나한테... 엄마는 저를 지그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오랜 고생의 흔적이 다 담겨 있었어요. 이거 얼마 있으면 이 일대 전부 갈아엎어진다. 여기다 큰 건물이 들어서 그 보상금이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이다. 난 그걸 벌써 몇 해 전부터 알고 있었어. 전 그제야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번쩍했어요. 1년. 엄마가 그토록 참으려던 그 1년. 엄마, 그럼 그 1년이... 그래, 그게 바로 이 보상이 확정되는 때야. 내가 지금까지 널 붙잡아둔 건 네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야. 이 판이 무르익을 때까지, 딱 그때까지 버티게 한 거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는 감정을 다스릴 시간을 주려고 1년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 1년은 오래전부터 짜여있던 거대한 계산의 마지막 한 칸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먼 데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리고 오래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말이다. 이 보상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난 너희 부부를 다 불러다 앉혀놓고 얘기해줄 생각이었어. 늙은 나보다 너희한테 더 필요하니까. 또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한테? 그래. 그때만 해도 난 정서방도 한 식구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왕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사위한테도 알려주고 같이 기뻐하자 그런 마음이었지. 그래서 하루는 내가 큰맘 먹고 너희 집에 갔었다.
너 장 보러 나간 사이에 말이야.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런데 그날 문 열어주는 정서방을 보고 내가 그만 말문이 턱 막혔어. 엄마는 그때가 다시 떠오르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다른 사람이 됐더라. 머리부터가 달랐어. 그 나이에 무슨 젊은 애들처럼 말이야. 입은 옷도 전에 안 보던 거고 무엇보다도 향수 냄새가 확 나는 거야. 내가 하루 이틀 봐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시장에서 40년을 장사했다. 그 세월 동안 별의별 놈들을 다 봤어. 바람난 놈들 얼굴이 어떤지 그 냄새가 어떤지 난 척 보면 안다. 근데 정서방 얼굴에 그게 있었어. 뭔가에 홀린 사람 특유의 그 붕 떠있는 얼굴 말이야.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는 이미 그때 모든 걸 꿰뚫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어. 이 말을 정서방이 알았다가는 이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네가 온 거야. 눈이 퉁퉁 부어서. 네 얼굴 보는 순간 알았어. 기어이 일이 터졌구나. 근데 그때 뭔가 슬프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딱 정해지더라. 마음이 정해졌다니? 이 재산은 절대로 정서방 손에 닿게 해선 안 된다. 너한테만 물려줘야 한다. 이 마음이 그날 확실하게 굳은 거야. 그래서 그동안 조용히 이걸 다 네 앞으로 돌려놓은 거야. 엄마는 그제야 서류 뭉치 맨 아래에서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라. 벌써 다 네 앞으로 넘겨놨어. 이건 엄마가 너한테 주는 거야. 내 딸한테만. 이걸 왜 나한테? 엄마가 그 고생을 해서 모은 걸. 이건 네가 결혼해서 남편이랑 같이 모은 재산이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만 물려준 오롯이 네 몫이라고. 그래서 정서방하고 갈라서도 여기 손가락 하나 못 대. 한 푼도 못 가져가. 나중에 알아보니 증여 재산도 물려받고 오래 같이 살면 남편이 얼마쯤 나눠달라 할 여지가 생기는데 저처럼 받은 지 얼마 안 돼 갈랐으면 남편 몫은 거의 없는 걸로 본다더라고요. 엄마가 왜 그토록 때를 그 1년을 강조했는지 그제야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든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그럼 엄마, 저 인간도 당하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엄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 말이다. 그 수법을 난 진작에 들어서 알고 있었어. 이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굴렀는데 내가 그런 것들 이야기를 못 들었겠니? 순진한 사내들 홀려서 땅에다 돈 갖다 붓게 하고 다 빨아먹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들. 정서방이 딱 그 짝이 나겠구나 싶었지.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리 알려줬으면 나도 이렇게 속 안 태웠을 거 아니야. 엄마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 거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영자야, 미안하다. 근데 네가 그걸 알았으면 너는 못 참았을 거야. 그럼 저것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였어.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착한 척 버텨줘야 저것들이 무덤을 스스로 파거든. 그래서 엄마가 네 가슴에 못 박는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거다. 엄마도 힘들었어.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름과 억울함이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를 그렇게 야속하게 만들었던 그 한마디가 실은 딸을 지키려고 30년을 벼려온 엄마의 마지막 방패였던 거예요. 친정에서 돌아온 저는 이제 더는 겁먹을 아내가 아니었어요. 제 손엔 그동안 모은 증거 봉투와 등 뒤에는 엄마라는 든든한 산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일 먼저 그동안 찍어둔 그 증거들을 챙겨서 경찰서로 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여자한테 당한 사람이 저희 남편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담당 형사의 말에 전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만 10여 명입니다. 다들 비슷해요. 혼자 사시거나 마음 약한 남자분들한테 접근해서 좋은 땅이 있다며 홀리는 수법이죠. 그렇게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이 닿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증거를 모으고 힘을 합쳤어요.
흩어져 있을 땐 그저 어리석은 개인이었지만 뭉치니까 무서울 게 없었어요. 얼마 뒤 드디어 재개발 보상이 확정됐어요. 그와 거의 동시에 그 여자가 자취를 감췄어요.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었으니 이제 남편을 버리고 튈 셈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 여자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엄마의 친한 시장 사람들이었어요. 영자야, 그년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저기 저 옆 원룸에 숨어 있다더라. 엄마의 전화 한 통에 저는 형사들과 함께 그 여자를 찾아냈어요. 도망치려던 사기꾼은 결국 덜미를 잡혔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 여자는 뻔뻔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요. 그 사람들이 좋아서 돈 준 거잖아. 나 좋다고 줬다니까요. 저는 그 여자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어요. 우리 집 코앞에 방 얻어놓고 우리 집 들여다보던 거 그거 재밌었어요? 남의 남편 뺏어서 구경거리 삼는 게 즐겁던가요? 순한 사람 하나 살살 녹여서 등골까지 쭉쭉 빨아먹었으면 이제 발 뻗고 잘 줄 알았죠. 근데 어쩌나 당신 손에 수갑이 채워지네. 그 여자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어요. 저는 낮게 마지막 한마디를 얹었어요. 실컷 뜯어낸 그 돈 한 푼도 손에 못 쥐게 생겼네요. 그렇게 남 눈물로 배 채우더니 결국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건 평생 먹을 콩밥뿐이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은요, 그 여자가 잡히고 자기가 넣은 돈이 전부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걸 알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어요. 저 순진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봉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며칠 뒤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반쪽이 돼서 잠도 못 잔 사람 같았어요. 절 보자마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예전 같았으면 저는 저 얼굴 앞에서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당신 그거 알아? 우리 엄마가 그 재산 원래 우리한테 물려주려고 했었던 거.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거 우리 식구 먹여 살리느라 애쓴 값 그거 다 쳐주려고 사위도 우리 식구니까 나눠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젠 한 푼도 못 줘. 당신은 한 푼도 못 받아. 왜인 줄 알아? 여보, 당신 스스로 걷어찼으니까. 당신이 다른 여자 안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우리 지금쯤 팔자 폈어.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근데 지금 당신 꼴 좀 봐. 여자한테 돈도 다 뜯기고 빚더미에 앉고 마누라한테까지 버림받고 이게 다 당신이 자초한 거야. 제 목소리가 무섭도록 차분했어요. 남편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점점 떨궜어요. 그리고 이건 죽어도 용서 못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여자를 우리 집 코앞에다 데려다 놨잖아. 매일 밤 그 집 창문에서 우리 집이 훤히 보이는 데다가 사람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뿐이었어요.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난 이제 당신 아내도 아니고 당신도 이제 애들 아빠 자격도 없어. 운 좋게 죽기 전에 빚은 갚는다 쳐도 우리한테 미안하면 절대 못 갚아. 등 뒤에서 남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전엔 제 마음을 다 녹였을 텐데 이제는 그저 자기가 판 무덤 앞에서 우는 어리석은 사람의 울음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렇게 이혼은 성립됐어요. 남편이 그렇게 서둘러 내밀던 그 서류에 결국 제가 도장을 찍었죠. 하지만 그 결말은 그 여자와 남편이 그렸던 그림하고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남편은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니, 빈털터리를 넘어서 갚아야 할 빚만 산더미처럼 짊어졌죠. 남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물려준 그 보상금을 받아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을 힘을 그렇게 한꺼번에 손에 쥐게 됐어요. 일이 다 끝나고 다시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제 곧 헐릴 그 낡은 가게에서 떡을 쪄내고 있었어요. 엄마는 김이 모르는 시루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어요. 영자야, 착한 건 죄가 아니다. 근데 착하기만 한 건 죄야. 그러니까 착하되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 그거면 된다. 그래야 너도 애들도 지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어요.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꾹 참고 계신가요? 근데 참는 게 답은 아니에요. 무작정 참는 것과 때를 기다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1년을 참으라고 한 건 그냥 견디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길 수 있는 순간이 올 때까지 힘을 아끼고 있으라는 뜻이었죠. 그 둘을 구별하는 눈, 그게 꼭 생기시길 바래요.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지금 이 어둠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 안에서 다 끝났다고 주저앉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터널 끝에 이렇게 환한 빛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터널에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도 부디 착하되 단단한 사람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못할 사람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